현실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 헤라의 마음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자운선가 과학명상센터와 함께합니다. 제11화 내 안의 독재자를 인정하라. 이 대화는 참여자의 동의로 녹음되고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저 이제 46살이요. 아유, 나이백이네. 자, 우리는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로 태어났어요? 저는 2녀 1남 중에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위에 언니입니까? 네. 몇 살 터울이죠? 2살 2살이에요. 2살 2살. 네. 아래로도 2살. 네. 아버지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 하시다가 이제 끝에 이제 정착하신 게 영화사도 다니시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극장을 인수하셔서 극장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뭐 가정생활에 이런 건 유복했겠네요. 네.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않았죠.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셨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두 분 사이는 좋았나요? 좋은 편이었어요. 좋은 편. 네.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버지는 책임감이 되게 강하시고 가부장적인 그런 면도 있으시고 엄하셨나요? 엄청 뭐 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는 되게 이제 아버지는 감정 올라오시는 대로 좀 버럭버럭 이렇게 소리를 한두 번씩 지르기도 하시는 분이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되게 되게 현모양처 스타일. 그러니까 남편이랑 자식들한테 엄청 잘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 형제 자매들 사이는 좋았나요? 네, 저희는 좋았어요. 거의 안 싸웠어요. 거의 안 싸웠어요. 네. 부모님이 가장 누구를 사랑했다고 느껴져요? 셋 중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저는 되게 차별당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엄청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언니는 이제 첫째니까 그거 자체로 그냥 인정받고 항상 나보다 많은 걸 가졌다고 느꼈고, 동생은 이제 남자니까 되게 챙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상대적으로 제가 제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뭔가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뭐든지 공부나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인정은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셋 중에서 제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인정받은 건 근데 나다. 네. 그건 이제 상황 자체가 불평등하게 태어난 거군요. 네. 언니라는 자체와 남동생, 막내라는 거는 뭐 그쵸? 이미 부모들이 좀 신경 쓰게 돼 있고, 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위치니까 더 노력했고. 네. 그렇죠? 자, 태어난 곳이 어디죠? 태어난 곳이 부산이요. 부산이요. 그럼 부산에서 쭉 자라고 학교도 거기서 마쳤나요? 대학은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무슨 과를 전공했습니까? 저 중어중문과 전공했어요. 오, 그럼 중국말 잘하겠네? 네. 오. 사실 동통대 가려고 준비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재미없어져가지고 때려치고 나와서 시험도 1차까지는 합격했었어요. 어디 가려고? 그때는 한국 외대밖에 없었거든요. 동시통역대학이. 아유. 대학원이. 그랬구나. 중국어과. 그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에 취직했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춘기에 뭔가 이렇게 사춘기를 겪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진짜 딱 닫아버리고 공부만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그때 온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제 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인생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길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공부를 계속 하느냐 해서 뭐 석사 박사 따고 대학교나 이제 이런 데서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그거랑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느냐, 세 번째가 그냥 그때 결혼을 하느냐였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사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학연수도 그래서 그때 가게 됐고, 그래서 그때 좀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방황하면서 이제 백수생활 시절이 얼마나 됐어요? 백수생활 시절에 한 2, 3, 그러니까 그때 그 백수생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중국에서 이제 어학연수하고 시험 준비하고 이제 이런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2, 3년 정도. 2, 3년 정도. 네.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백수생활 중에 제일 많이. 백수생활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아, 주로 어떤 책을 읽었나요? 그때는 이제 마음 영성 관련 서적들 되게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했어요. 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또 뭐 다른 외국에 여행을 하기도 했었고. 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네. 걔를 이렇게 보면 얘를 어떤 애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얘를 제3자가 이렇게 어른이 볼 때. 어린 시절에는요. 되게 그때는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똘똘하고 되게 활기찼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내가 그렇게 좀 무기력해지고 고등학교 시절. 계기가 있었나요?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학교가 되게 이렇게 열려있는 학교여서 뭐 독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미술회라든지 이런 걸 되게 권장을 했었어요. 특별활동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고등학교가 제가 그때 배정받아 간 데가 신설학교였는데 산꼭대기에 그냥 학교 하나 있는 그런 여학교 있잖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활동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운동, 체육시간 이런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학교에서 그때 주위에서 되게 이기심을 많이 주입을 했죠. 부모님도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만 해야 돼. 딴 생각하지 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때 저도 되게 마음이 많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그냥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서 원하던 좋은 대학은 갔습니까? 어디를 원했는데? 원래는 제가 영어를 되게 잘했어가지고 연대 영문과를 지망을 했었는데 원래는 성적도 됐었어요.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제 이것도 사실 연대에서 영문과가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쓰려고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난 죽어도 이 생활, 그러니까 고3 생활 한 번 더 못해. 재수는 못하겠어. 이 생각을 해서 확 낮춰가지고 이대 영문과를 썼어요. 근데 제가 근데 사실 그때 제 성적으로는 이대 영문과를 가도 엄청 손해보고 가는 거였는데 그날 시험을 정말 망친 거예요. 저희 때 학력고사여가지고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지망으로 쓴 게 사실 중어중문과였는데 그냥 재수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은 되게 막 아깝다고 재수하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냥 갔어요.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만족스러웠나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안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모범생처럼 그냥 학교랑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하고 좀 그러니까 여대니까 여자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근데 대학 생활에 연애도 하고 술도 좀 마시고 하잖아요. 데모도 네. 하고 하잖아. 그런 네. 거 안 했어요? 그런 걸 안 했어요. 왜? 되게 그때 제가 이제 고3 때 되게 그때 제가 살이 되게 많이 쪘었거든요. 한 10kg 정도 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열등,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외모에 대한 이제 열등감도 있었고 같이 이제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막 엄청 막 남자친구 사귀고 이런 애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여자친구들하고 그냥 어울리면서 우리끼리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런 그냥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은 거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동아리 들어갈 걸 생각해봐도 그렇게 딱히 이렇게 이걸 꼭 해야겠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놀면서 그냥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백수 생활 끝나고는 뭘 했나요? 출가했어요. 왜 출가했죠? 제가 사실은 그때 백수 생활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뭔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문은 있었어요. 내가 누구지? 진실은 뭐 세상의 진실은 뭐지?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게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나 이런 때 전 친구들하고 책에 대해서나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주제가 보통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 가서 그걸 딱 닫고 안 하다가 대학교 시절도 거의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정말 딱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니까 내가 정말 뭘 원하지?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그때 다시 엄청 진지하게 제가 그때 하게 됐거든요. 그냥 살려면 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웬만하게 그냥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웬만큼 그냥 취직도 할 수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살기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행 관련 서적들도 읽으면서 수행도 했었어요. 다른 수행단체 이런 데 다니면서 하면서 그런 삶을 되게 살고 싶었는데 찾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절밖에 없더라고요. 수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네, 그러니까 온전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삶에 몰입할 수 있는 게 절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오라고 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절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아는 스님도 아무도 없었고 사실 제가 진짜 절의 스님들의 생활을 알았다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저기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저기 들어가서 흐름대로 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그게 있었고 그 이전에 불교 책을 그때 이제 다시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진리가 이 세상을 뒤덮지 못했는가? 왜 이 진리가 현대에선 이렇게 약해졌는가? 이 의문도 되게, 그러니까 불교 사상이 되게 많이 제가 그때 경도가 되어 있었을 때 뭔가 제가 그 시절에 막 선도 엄청 보러 다니고 이것저것 막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양손에 쾌락,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 좋은 옷, 남자 만나고 재밌는 것들, 여행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 내가 누구인지도 구하고 싶었고 양손에 이걸 쥐고 있어서 선택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진짜 가슴이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게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결심했어요. 그냥 출가해야 되겠다. 내가 최후의 그러니까 출가하면 전 진짜 다 버려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모든 걸.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날을 기점으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엄마 아빠 반대 안 하셨나요? 반대하셨죠. 그걸 뚫고 대단하네. 보통은 가출했어요. 가출했어요. 네. 대단하네. 완전히 버리고 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스님 생활을 하면서 스님 생활에 만족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스님은 진짜 스님이 되려면 가서 행자 생활하고 세중 생활 1년 하고 강원 4년을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출가하는 본사에서 한 1년 정도는 소임을 살아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 삶을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시비문별 많이 돌아가면서 스님들이 진짜 왜 이래? 이런 부정적인 거 그것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딱 하나의 길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너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제시를 해줄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스님들도 다들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좌절을 많이 했었어요. 좋았던 거는? 좋았던 거는 산. 제가 되게 몰랐는데 제가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자연을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선방 다닌 5년 동안은 거의 쉬는 시간마다 거의 쫓아다니면서 산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공동체 생활하는 거 그런 거 좋았어요, 저는. 공동체 생활을 보통은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게 좋았어요? 처음에 적응을 할 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일단 적응을 하고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도 재밌고 선방 같은 경우는 철철이 내가 3개월 뭐 서울에 북한산에서 났으면 또 뭐 3개월은 선택해서 뭐 울진에서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명산 대찰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방에서 지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른 스님들이 모이거든요. 다른 대중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수행도 하고 산도 다니고 하는 생활이 저는 상당히 되게 맞고 재밌었어요. 스님들이란 족속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거든요. 애기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러면 어린 시절에 내가 주로 생각하고 살았던 내가 주로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거예요? 내 인생을 쭉 지배했던 감정. 어린 시절에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주로 많이 느꼈던 감정.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네. 외롭고 서럽고. 네, 그것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 버림받은 마음, 네, 인정받고 그것도 싶은 마음, 네. 그 마음이 컸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자라고 내가 주로 했던 취미생활, 내가 뭐 어떤 저는 독서 많이 했어요. 주로 영성책을 읽었나요? 영성책도 많이 읽고 어렸을 때부터 뭐 추리 소설, 소설에서부터 뭐 위인전, 만화책, 하이틴 소설, 고전 소설 이런 것까지 가리지 않고 그냥 흥미 있는 거는 다 봤던 다 것 같아요. 읽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런 책도 읽고 영화나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나요? 네. 그림은? 그림도 근데 그림은 찾아서는 안 봤던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그냥 가서 보는 정도였지만 엄청 막 화집을 사서 본다든지 이럴 정도까지. 그럼 내가 제일 취미생활 했던 게 쓰는 거는 아니고 그냥 보는 거, 남 쓴 거 보는 거라든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자, 그러면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라든가 책 속의 주인공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인물이나 삶이 있었을 텐데.
감동적인 거는 많기는 했었는데 저는 성프란치스코 보면서 되게 소설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그런 헌신적인 삶 이런 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되게 공동체 생활 이런 것도 되게 제가 뭔가 마음속에서는 지향하는 그게 있었어요. 뭔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막 이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던 그런 주인공이라든가 아니면 내 삶의 그런 기억들. 아, 이건 진짜 너무 행복해서 잊혀지지가 않아. 내 삶의 기억들이요. 저는 사실 산 탈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산에 오를 때? 네. 어린 시절에는요? 어린 시절에는 그때는 재밌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전 진짜 잘 놀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맨날 밖에 나가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옛날에 부를 때까지 항상 뛰어놀았으니까 놀이터에서도 놀고 밖에서도 피구하고 놀고 자전거 타고 놀고 하면서 몸으로 다 활동적인 아이였군요. 예, 활동적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가리지 않고 잘 어울렸나요? 아니면 어린 시절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는 쭉 여자, 여중, 여고, 여대, 비구니까지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남자가 없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 좀 아쉽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런 마음은 없나요? 있어요. 가장 사실 후회되는 게 그런 연애도 안 삶을 했구나. 살아보지. 그러니까 막 선보면서 사귀고 막 결혼하자 이런 것까지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조건 맞춰가지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냥 사귀었던 그거지 정말 막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당해서 사랑해본 그거 못 해본 게 진짜 그 후회가 돼요 사실은. 그게 가장 아쉽고 결혼 생활 안 하고 애 낳아보지 못한 것도 사실은 좀 후회되고. 나란 존재를 한번 동물로 표현해 본다면? 나란 존재 동물. 그럼 아빠를 표현해봐요. 아빠는 동물로 뭐 같아요? 아빠요. 아빠 호랑이. 호랑이. 엄마. 엄마도 밖으로 볼 때는 토끼인데 사실 속은 토끼가 아니니까. 엄마는 한 표범 정도 된다. 저는 여우? 암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저는요. 매? 네. 왜? 그냥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사실 안 해봤는데 사람들은 너는 뭐야 이렇게 얘기는 사실 해줬는데 지금 헤라님이 딱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그냥 생각난 게 그냥 매였어요. 매. 네. 자, 매를 보면 어떤 느낌이죠? 멋있어요.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을 보면 되게 사륙적인 느낌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멋있어요. 호랑이 보면 호랑이도 멋있어요. 두렵거나 이러지 않나요? 네, 멋있어요. 고양이, 고양이도 예뻐요. 강아지, 근데 저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예쁜 것 같아요. 병아리, 병아리도 귀여워요. 비둘기. 비둘기는 그닥. 약하고 막 순하고 귀여운 존재와 강하고 위협적이고 좀 독성이 있는 존재와 어떤 존재가 더 끌려요? 둘 다 다른 의미에서 끌리기는 하는데 둘 다 거부감은 없나요? 싫어하는 거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아요. 다 괜찮아요? 네. 자기를 식물로 표현해봐요. 저는 소나무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게요. 파란색. 네. 도형으로 표현하면? 저 자신을 도형으로 표현하면 다면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멋있다고 생각하는 동물은 뭐 호랑이나 표범이나 되게 이렇게 야생성이 살아있고 막 움직이면 그 근육이 꿈틀꿈틀하는 게 멋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멋있어요. 엄마 아빠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한 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어 이 말은. 맨날 들었어 하는 말. 단디해라. 단디해라? 단단히 해라 저희 아버지는. 단디해라.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잘해라 이런 말. 그 말 들을 때 어떤 마음 올라왔어요? 그때는 그냥 잔소리 듣는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좀 짜증났죠.
압박감을 느꼈군요. 네. 그렇죠?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면서 잘해야 되는데 네. 막 그렇게 살아왔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엄마가 아들을 원했나요? 네. 그랬죠? 네. 아들을 원해서 뭐 아들이 아니면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유사한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네. 아들을 원한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위에가 큰 딸이니까. 네. 그래서 존재를 너무 인정을 못 받았어요, 태아 때. 내가 뭐 어떤 존재든 사랑해 그랬어야 되고 딸이라도 괜찮아 해야 되는데 아들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인정 못 받고 완전 버림받았죠. 네. 너무나 버림받아서 태어났단 말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요. 왜냐면 버림받을 때 에고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아, 내가 필요 없으면 나 죽이는 거야? 나 이제 버려지면, 버림받는다는 건 에고가 끝장나는 걸 의미하니까 마음으로. 네. 그래서 칼을 품고 태어나요. 딱 칼을 품고. 왜냐면 나도 그 대왕이야. 이미 그때 낙태되거나 죽었어야 되거든. 엄마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반항심으로 태어난 거예요. 고집. 그래서 그 고집과 반항으로 칼을 딱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세죠. 굉장히. 더군다나 생존 본능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을 뻔한데 그걸 이기고 태어났어. 태어난다는 게 생기거든요. 생기로 태어나니까 엄청난 생명력을 잉태하고 태어난 거야. 그런데다가 또 태어났더니 위에 언니라서 언니는 언니대로 대접받아. 밑에 남동생은 아들인데다 막내라고 대접받아. 그러니까 나는 생존 본능이 더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단디해라 이래도 언니랑 남동생은 그냥 그게 그렇게 압박감으로 느끼진 않아요. 근데 나한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오고 더 잘해야지. 나를 막 압박하면서 잘해라. 안 그러면 넌 저 완전 죽음이야. 너 인정 못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면에서는 너무 괴로웠어. 근데 어린 시절에 막 활발했다는 얘기는 활발한 애들은 다 안에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이게 막 분출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남자아이랑 여자아이 키울 때 엄마들이 그러죠. 남자아이가 3배는 힘들다고. 이게 양의 기운이라 남자들은 막 뻗어나가는 기운이라 가만히 안 있죠. 여자들은 그래도 좀 정적인데. 그리고 여자 중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세고 그거는 죽음의 기운과 반대로. 잡초의 생명이 끈질기잖아요. 막 짓밟히니까 그 강해지는 거지. 고이 키웠어. 온도 맞춰주고 습도.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 밟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강한 자극이 사실은 생명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촉매제인 거예요. 그래서 번개나 천둥 같은 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한번 치면서 번개가 치면서 사람이 죽고 막 나무가 타 죽고 하는 그런 에너지 자체가 생명력을 일으키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있을 때 동시에 죽이는 기운이 살기가 같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갖고 태어난 애고 자라면서 그걸 계속 자극받았어요. 생명의 기운이 자극받아서 삶의 그 어떤 원천인 생명이 자극받으면 그게 본성이거든요. 모든 생명체의 본성은 생명력이잖아. 그러면 저절로 자기가 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삶을 꿈꾸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딴 사람과 다르게 나 누구지? 나 왜 태어났지? 그런 아이였다는 거는 이미 그게 자극받으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자극을 받아서 깨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깨어나서 자기로 살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태아 때 그렇게 많이 억압당하고 아들이 아니라고 막 짓밟히고 힘들었던 경험 정보가 그것 때문에 더 강하게 됐고 생명력도 강하게 피어나게 됐고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굉장한 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의 삶은 아니야. 왜냐하면 보통 여자는요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조신하게 인형놀이 하다가 어렸을 때 크면 이렇게 거 밟아서 시집 가야지. 그럼 가서 애 낳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봐봐. 어린 시절에 남자같이 놀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가서도 본인의 뜻대로 이제 공부가 싫으니까 재수 안 하고 그냥 또 대학을 가고 대학 가서도 일반 여자들이 사는 삶은 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길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또 백수생활 몇 년 하다가 출가를 해버려. 그거는 남자들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보통은 반대를 하고 정상적인 어떤 규범에 사회 규범에 길들어진 어른들은 야 뭐 장가 가서 남들 사는 삶을 살아라. 평탄한 길을 원하지 고행이라든가 이런 길을 원하지 않거든. 근데 본인은 그걸 뭐 가출이라도 해서 감행을 하고 부모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았지 남의 뜻에 의해서 산 적이 거의 별로 없고 그냥 전체적인 사회 규범이 공부해야 된다니까 했고
그리고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세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냥 공부한 거지. 그것도 있었어요. 웬만큼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웬만큼 하면 터치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어요. 인정받고 내 주장이 세야 되니까 내 주장이 세고 싶은데 그거를 하려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에 좀 맞춰준 거지. 사실은 내 삶을 그 남의 생각에 맞추고 사는 삶은 아니거든요. 다 내 뜻대로 하고 내 주장이 엄청 강한 삶. 네. 그래서 어떤 애고냐면 아주 그냥 강한 의지가 있고 강하게 자기 뜻을 실현시키고 싶은 애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회 규범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판단하면 그대로 밀고 가는 고집이 아주 세죠. 주관이 뚜렷하다고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아주 센 고집불통 애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칼을 들고 있지. 굉장한 칼. 버림받았기 때문에 뱃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건 다 버려요. 내가 그냥 가차없어. 부모도 그냥 인정 사정 없이 버려버려.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면서 그 살기가 아마 보기 싫었을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게 서리빨 같은 게 있거든. 그리고 막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개척해 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막 억압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뜻대로 못 살아왔고 이제까지 되게 참으면서 살았고 차별받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삶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요. 다 내 뜻대로 했고요. 차별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았고요. 내가 셋 중에 제일 인정받아, 제일 노력해서. 그게 왜? 내가 너무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은 거야. 그게 만족되면 다음 스텝으로 또 나가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개척해온 인생이에요. 살면서. 항상.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뭐 호랑이나 표범이나 매처럼 자유롭게 사는 삶이라고, 사실은. 근데 왜 답답함을 느끼고 왜 그랬던가. 그건 뭐냐면 항상 그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자기를 공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태아 때 이미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거든? 수치를 줬어요. 아들을 원해 자꾸. 난 딸인데. 그러니까 딸은 어떻게 해도 인정을 못 받죠. 똑똑해도 뭐 아무리 잘나도 아들이 아닌데? 이거 하나로. 그래서 너는 이래도 저래도 틀렸어. 이렇게 공격하는 마음. 무의식 속에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그 밑바닥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태아 때 너는 딸이지. 딸은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고 공부 잘해도 소용없고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계속 그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공격하는 거예요. 항상 그랬을 거예요. 많이 놀면 부모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나 남동생은 똑같이 아버지가 단디해라 이래도 그냥 에이 그래 또 그래 그래 또 그래. 근데 절대 안 그랬을 거야. 그 딱 지켰을 거야. 왜 그러냐?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착각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하는 마음이 있어요. 언니는 큰딸이니까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었고 그 별로 공격받은 놈이 세지 않아요. 오빠 남동생은 아들인걸? 너무나 기대에 부응해줘서 이미 다 해줬어. 아들은 그냥 무의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이 아들은 너무 자유로워. 그럼 뭐 근데 많이 엄청 자기를 공격하는 마음이 되게 센 거야. 자기를 이렇게 해도 수치 주고 저렇게 해도 수치 주고 계속 공격하는 마음. 그 살기에 대항해서 살아남으려니까 본성적으로 발달한 게 생기고 살아남는 능력. 그 생기려다가 막 이것저것 두시럭거리고 했지만 잘하면서 그럴 때마다 계속 공격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또 답답하게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야. 또 이렇게 얘기하고 공격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잘 듣는다 착하다 이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답답한 애지 그냥 엄마 아빠 말이나 듣고 살아. 이렇게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안 듣고 막 그러면 너는 그렇게 냉정한 애야. 버리고 반항을 해. 이러고 공격하고 항상 그 놈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살아온 삶이에요. 그 도망가려고 하면서도 내 생기가 살아온 삶이라 생기가 끝나면 죽는 거지. 그 생기가 살아온 삶이라 내 뜻대로 살았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진리탐구 하고 싶으니까 스님까지 돼가면서 진리탐구하고 산으로 둘러 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나이에는 보통은 애 낳고 그냥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고 또 아마 절에서도 본인이 여자지만 남을 이렇게 지배하는 애고가 있어요. 안에 통제하는 애고.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그래서 그거를 아마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강한 영향력으로 지배하고 끌고 다니고 관리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난 꼴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 해고왔고 영향력을 발톱을 드러내면서 너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은근히 돌려서 사람을 겁을 주면서 이렇게 하게끔 만들고 머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자유롭게 즐겼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었겠죠. 시집 안 갔어도, 스님이 됐어도, 뭐, 또는 시집을 갔어도 만족했겠지. 근데 나의 무의식 속에는 항상 그게 있었거든. 너는 문제야. 네 자체가 문제야. 하는 놈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냥 네 자체가 문제야.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그건 죽어야. 에고의 목숨이 끊어져야 끝나는 놈이지. 항상 그런 거지. 네가 문제야. 이렇게. 그래서 방황하면서 그런 존재의 의문이 많이 든 건 내 존재 자체가 너는 문제야.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내가 누구지? 내가 정말 문제덩어리인가?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자아가 인지가 잘 안 돼요. 오쇼가 쓴 책 중에 어떤 기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냐면 제가 딱 한 권 읽었어요. 평생.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딱 한 기절밖에 기억 안 나. 뭐가 나냐면 신발을 신고 길을 가는데 신발이 불편하지 않으면 신발의 존재가 인식이 안 된다. 네가 신발이 불편할 때 존재가 인식이 된다. 자꾸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건 내 존재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니까 이게 자꾸 느껴지고 괴로운 거지. 내 존재가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안 하면 존재 인식이 안 되고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식이 안 되고 편안하거든요. 뱃속에서 그랬거든. 네가 문제야. 항상 그랬거든. 엄마가 아들을 원하잖아. 너 왜 딸이야? 아들을 바뀌지도 못하고. 자기 존재를 굉장히 문제거리, 수치덩어리, 부모한테 부응을 못하는 애.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니까 그거는 어떻게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뭐 아무리 박사니라 머리 따도 넌 여자지. 네 존재가 문제야. 이렇게 할 거고. 공부 못하면 너 못하지. 시집 갔으면 그렇지 뭐 네 삶이 시집이나 가서 시답찮게 살아야지 이럴 테고 스님이 되면 거봐 평범하게 너는 딴 여자들 다 하는 것도 못하고 살지 이랬을 거고 계속 그게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끊임없이 어린 시절부터 내가 누구지? 자기의 신발이 인식되는 것처럼 자아가 자꾸 인식되는 거야.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마음 공부는 자아가 인식되는 사람이 근데 그 자아가 너무 괴롭고 이게 문제라고 느끼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알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그 자체야. 삶 자체고 우주 자체인데 알 필요도 없는데 인식되는 거지.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게 엄청 까칠까칠하고 남들보다 아주 괴롭고 아주 많이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은 에고라 인식 안 될 수가 없지. 발이 아프니까. 신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발이 다친 건데.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이쪽을 추구해왔고 절에 가서도 항상 뭔가 이렇게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맨날 길을 찾으니까 항상 진짜 방황하는 인생. 그 방황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내가 문제라는 그 마음이 그게 문제거든. 문제가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거리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에고는 그걸 놓으면 죽는 거야.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에고일수록 항상 존재의 문제거든.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존재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문제네? 그리고 내가 키가 작아서 문제네? 심지어는 눈이 왜 이렇게 반달같이 생겨서 뭐를 하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근심을 하면서 이게 문제구나. 네 인생은 이게 문제야. 너는 이걸 못하지? 하고 뭔가 주변과 자기에 대해서 나로 투사되는 모든 거를 문제라고 자꾸 인식해. 그 마음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본시 문제가 없는 거를 문제 있다고 하고 나란 존재가 없는 거야. 나란 존재는 문제라고 엮일 때 나가 느껴지거든. 발이 아플 때 신발 인식되듯이. 그걸 갖고 그 마음을 인지를 못하고 절에 가서도 계속 그게 뭔가 길을 또 찾고 그놈이 또 찾아요. 내가 이게 문제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머리로 막 찾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헤매고 수행단체를 떠돌고 이미 살면서 괴로웠던 게 바로 그 놈이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자기 뜻대로 다 호랑이거든요. 님은 독재자 여왕이야. 그냥 이렇게 딱 토끼의 껍질을 써서 인자하게 웃고는 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아요. 딱 이렇게 독재를 이렇게 딱 관료체계에서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고 중간 관리자면 윗사람까지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계속 너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토끼가 되면 이제 괜찮은지 알고 어렸을 때 호랑이 짓 하다 이제 토끼를 이렇게 얌전하고 자기는 착하고 이타심을 쓰고 이런 존재로 자기를 변신시켰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 존재가 문제 있다고 계속 그러지. 항상 이래도 저래도 문제 있다는 그놈이 에고인데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껍질이 벗겨지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알고 그걸 표현하는 법을 이제 막 배우려고. 매는 매인데 땅을 걸어 다녔어요. 못 난다고 하고 부리도 이렇게 싸고 있고 발톱도 다 숨기다가 이제는 이거 괜찮네? 이거 멋진 거지? 이렇게 하고 딱 드러내고 나르려고 준비하는 중이죠. 자기를 표현하려고. 자기를 거침없이 표현하려면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표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표현을 억누르면서 해서 괴로웠던 거야. 거침없이 표현하고 살았으면 괴로움이 없었을 텐데 항상 나를 공격하는 놈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라고 저렇게 표현하려면 너 그거 틀렸지. 방황을 하다가 뭔가를 택했어. 마음을 보려고. 근데 그 안에서도 또 갈등이 오고 계속 공격하니까 자기를 온전히 인정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해. 근데 여기에 속아 또 얘는 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야. 나 자신한테. 내가 걔를 딱 알아보고 인정해주면 되거든. 근데 나 자신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얘를 남한테 자꾸 들이대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저 사람이 좋아할까? 그러면서 참으면서 또 행동을 맞춰주는 거야. 그럼 얘는 더 인정 못 받은 거야. 왜냐면 나한테 인정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누가 미우면 대놓고 너 미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지. 그러면 인생은 그런 거야.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얻어 맞았다가 수치도 당했다 존경도 받았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에고의 슬픔은 뭐냐? 전혀 망신도 안 당해. 다 존경만 받아. 그리고 막 전혀 그런 일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심하게 억제하고 남을 눈치 봐야 되고 표현을 못하니까 너무 이게 억압돼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표현을 못할 때마다 인정 못 받았다고 여기거든요. 얘는 자꾸 올라오지.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건 부질없는 짓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확 표현해서 남한테 자기를 표현할 때 스스로 자기가 그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남한테 미움을 받아도 인정해 주면 돼요. 괜찮아. 이게 너야. 이렇게 까칠한 게 너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그리고 그 미움받은 마음은 요새
그런 책이 인기 있었다고 하네요. 미움받을 용기. 너무 멋진 책이야. 세상에 미움만 받고 어떻게 살아? 사랑만 받고. 그러다가 남의 정신에 살고 자기는 죽고 자기 삶을 못 살게 되죠. 기꺼이 미움도 받고 수치도 당하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제가 동영상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미움이 하나다. 사랑을 받는 만큼 미움받고요. 존경을 받는 만큼 수치당해. 내가 그렇잖아. 그런데 나는 사랑만 받고 존경만 받고 수치랑 미움이 싫어. 그러면 둘 다 못 받아요. 그냥 과감히 오케이 와 받아들여야 돼. 에고가 상황을. 그거를 못했던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게 바로 내가 인정받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고 이제까지 억지하고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에고는 남한테 인정받는 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나를 인정했을 때 행복했을 거야. 어린 시절에 마음껏 뛰어놀았어. 행복했어. 왜? 내가 내 표현대로 했어. 애들한테 야 그거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엄청 독재쓰고. 엄청 근데 독재했어. 어느 날 딱 갑자기 난 더 이상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게 어린애가 그냥 올라오죠.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게 왜 그러냐면 자유롭고 행복했는데 그 밑바닥에 있던 나를 공격하는 마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수치 주는 마음이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인생이 괴로워진 거지. 내 표현을 못하니까. 독재자는 독재자로 살아야 행복해요. 그렇잖아? 그 대신에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게 순리대로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건데 쓰고 살아야 내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때부터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스윙도 어떤 테크닉으로 내가 나를 억제하면서 사는 게 스윙인 줄 아는 거야. 마음 공부는 자기를 억제하고 이타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이게 마음 공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표현했을 때 세상이 반응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수치를 주면 수치대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면 존경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런데 많이 억제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서 돌을 닦았으니까 이게 도가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여전히 괴로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온전하게 살아내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그렇게 살았지. 내 인생을 보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서 토끼 인생이라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대단한 여자다. 너는 어떻게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출가를 하냐. 3년 백수 생활을 하냐. 뭐 이렇게 보면 다 내 뜻대로 독재하고 산 인생인데 아닌 척을 자기가 포장하면서 안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왜? 보면 계속 공격하는 그놈이 올라서 너 잘못 살았거든? 너 문제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마음을 못 알아차리니까. 근데 다시 한번 내 삶을 리셋해서 다시 보세요. 진짜 내 뜻대로 살아왔고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마음만이 문제지. 아버지 엄마가 말릴 수 있죠. 당연히 말리지. 근데 그건 그들의 입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할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말해요.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백합이 장미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나를 안 좋아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다 좋아하길 바라면 안 돼요. 근데 에고는 그게 터무니없는 욕심이죠. 다 좋아하고 나는 완벽하게 이러기를 바라니까 지 삶을 못 살고 그게 탐욕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야. 날 더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꽃도 좋아하는 게 다르고 나무도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 소나무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화렵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듯이 그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나를 인정하는 거고 그들이 반드시 저항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공기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륙하잖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치면서 아이고 너 잘한다 이러는 경우는 전혀 없어.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적어도 반반은 찬성 반 반대 반이 있어. 그걸 뚫어야 되거든. 저항을 뚫고 해야 되거든요. 스님을 출가할 때 뚫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걸 뚫었다는 건 뭐냐면 작은 사소한 일에서 내가 너무 참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막 참다가 한번 터지면 그냥 큰 거에서 확 그냥 어떤 저항도 뚫어버리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뚫고 나면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자기를 죄책감을 갖게 하고 나를 이렇게 상처 줬구나. 남을. 사람은 누구나 남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만 그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는 한 번뿐이 내 삶이고 나란 존재는 이 세상에 유일해. 가장 소중하고 이 삶을 아름답게 살 권리가 있고 내 뜻대로 멋지게 살 권리가 있다고. 그걸 표현하고 사는 게 인간이고 인간이 가장 화날 때가 뭐냐면 그 표현을 억압할 때. 자식들이 왜 그렇게 부모를 미워하게 됐느냐. 부모가 부모란 이유만으로 자식들을 억압했거든요. 그 표현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본시 선인장인데 넌 백합같이 살아. 그럼 거기서 분노하는 거야. 선인장이. 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된 거죠. 엄청난 분노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놈이 생기면서 억압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인장은 선인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아무리 백합 흉내를 내도 절대로 될 수가 없어. 호랑이는 호랑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아무리 흉내내도 토끼는 못 살아요. 가죽은 뒤집어 쓰겠지. 이빨을 뽑고 채소를 먹어도 나오는 소리는 어흥이지. 그 토끼나 새소리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주위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억압하면서 살면 호랑이가 토끼 가죽 쓰고 굉장히 자기가 괴롭게 사는 삶이 사는 거야. 선인장이 백합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본질은 안 변하거든 죽어도. 내가 그 껍질을 벗고 나를 인정해야 되고 다 타인이 나에게 부모를 비롯한 모든 타인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비난을 받을 걸. 모든 사람이 깨어난 게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깨어난 세상은요. 남을 지적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니? 이럴 필요가 없어. 지 인생에 집중하거든요. 간섭하지 않거든. 저 사람은 저게 자기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거든. 근데 지금은 다 깨어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에고가 관념으로 분별심으로 갇혀있고 계율에 갇혀있고 관습에 갇혀있고 문화와 전통과 여러 가지 규범에 갇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삿대질하는 거야.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되 상처받지 않고 내 삶을 살고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길인데 에고는 점점 더 남이 지적하니까 남한테 인정받아야 될 줄 알고 이 내 마음이 내가 나를 인정 못하는 마음인 줄 모르고 남한테 인정 못 받은 마음인 줄 알고 자꾸 자기를 억제하면서 그들한테 맞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인정 못 받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사고도 당해서 죽어버리고 사람들한테 막 반항하고 싸우는 삶이 되고 내 나만의 표현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세상과 투쟁하는 삶이 돼버리고 또는 자기를 억제해서 시체처럼 사는 삶이 되고 자기를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자기를 표현할 때 세상의 저항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저항을 만들죠. 그거를 청산하면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면서 자기만의 표현을 하면서 살다 보면 깨달으면 그냥 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온 거지. 불구 경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유로워지는 건 누구나 알잖아.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그 이제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힘이 거꾸로 가다가 이제 유턴한 거예요. 이제 유턴해서 스스로 이제 날개를 피고 조금 더 인식이 됐으니까 내가 올라오는 놈을 보면서 내 표현을 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까지는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표현할 때.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도 부작용이 커서 사람들이 나를 엄청 미워했어. 근데 이거 안 참고 표현하면 얼마나 더 미움을 받을까? 수치당할까? 근데 딱 마음 먹으세요. 수치당하고 미움 받겠지 하고 해보세요. 미움 별로 안 받아요. 생각보다. 왜 미움 받았느냐? 왜 호랑이가 토끼인 척을 해? 그래서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이쁘겠냐고 그 모습이. 이빨 다 빼고 나 아니야 호랑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토끼 쓰고 근데 은근히 앞발로 막 치면서 차라리 그냥 딱 어흥 했으면 너 호랑이구나 인정하면 덜 미움 당할걸. 오지게 미움 당한 거야. 아닌 척해서. 토끼가 자기 토끼인 줄 알고 분수대로 살아야 되는데 호랑이 껍질 뒤집어 쓰고 겁을 주고 다녔어. 그래서 미움받은 거거든. 그래서 자기 모습을 표현하고 살면 덜 미움받아요. 그리고 조금 더 그걸 표현하고 살면 인정받아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인정해. 너 멋있다. 너 당당하다. 이렇게 인정받아요. 그러면서 에고가 자기 삶을 찾아가게 돼요.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끝내 오는 게 깨달음인 거지. 나는 막 고통을 겪다 어느 순간 깨달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의미를 많은 에고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아픈 데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에고적으로 사고를 해. 에고의 마인드로. 그래서 아무 일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이렇게 행복하다. 아니요. 내가 말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야.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살아있다는 거 뭐예요? 행복한데 엄청 고통도 느끼고 엄청 힘든데 엄청 열정도 나오고 막 이런 에너지가 훅 도는 삶이지. 불행하다는 건 에고들은 망각했어요. 불행이 어떤 건지 행복이 어떤 건지를 몰라. 왜냐면 불행하다는 건 뭐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시체 같은 삶. 왜 사는지를 모르고. 이게 가장 큰 불행이야. 진짜로. 너무 고통스러워. 살아있잖아. 고통을 느낄 힘이 있고. 그런 불행이 아니거든요. 다 죽어있는 삶이지. 마음의 생명력이 깨어나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면 남 눈치 보는 삶이고 돈도 많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아주 그냥 엄청난 아파트에 사는데 죽어있는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열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고통스럽지도 않아.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일상을 살면서 자기를 자꾸 마취시켜요. 뭐라고? 야, 넌 행복한 거야. 아파트가 몇 평이니? 옷이 얼마짜리니? 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자꾸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서 행복해진다는 얘기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얘기는 생생해지는 거지 삶이. 내가 살아있어. 표현하니까 호랑이가 어랑 하고 호랑이 보고 선택하라고 해봐. 너 100년을 살게 해줄게. 저 동물원에 가서 그 썩은 고기 이렇게 던져준 거 먹고 거기서 털 이렇게 빠져 이렇게 누워있고 편안하지. 얼마나 편안해. 야생의 호랑이는 어때요?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거야. 호랑이의 삶도 들어가 보면 먹잇거리 없을 때는 어때? 굶어 죽는 호랑이도 나오고 엄청 고달픈 삶이야. 막 그냥 사슴도 목숨 걸고 도망갈 텐데 쉽게 잡힙니까? 사냥 10번 하면 한 번 성공하기 힘들고 엄청 생존 본능으로 투쟁해야 되고 힘든 삶이라고. 하지만 그 삶이 진짜 삶이지.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동물원에서 남이 주는 고기 이렇게 먹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게 편안한 호랑이인가? 그렇게 100년을 살아도 호랑이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맹수가 막 물어뜯기고 다치면서 막 투쟁하면서 자기 본능적인 삶을 살 때 그게 삶이거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음 공부란.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어떠냐? 혹독하게 힘들고 그치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죽을 만치 고통스럽지만 정말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죽어도 조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늘 평온한 일상인데 예전과 살았던 그 하루의 삶이 공부될수록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 하나를 해도 예전에는 그냥 늘 익숙한 대화지. 애들은 뭐 잘 잤어? 뭐 밥은 먹었어? 이런 대화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 완전히 마음으로 소통해서 막 엄청 감동스럽고 엄청 행복하고 그런 대화. 그리고 화가 나면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화해할 때는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영화에서처럼 막 그렇게 화해를 하고 빌을 때 막 무릎 꿇고 빌고 내 속에 그런 모든 마음 안에서 그런 삶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을 막 혼내키고 싸울 때는 검객이 돼서 막 싸우고 칼로 막 비는 검객이 되고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는 정말 왕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머리 조아리듯이 그렇게 빌고 내가 기쁠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고 내가 죽고 싶을 때는 정말 막 울부짖고 이런 마음의 그런 감동이나 감정을 드라마틱하게 내가 느끼고 쓰고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온한 일상 자체도 다 다른 거죠. 전혀 다른 희노애락을 완전히 몸으로 느끼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삶에서 엄청 깊은 의미와 깊은 만족을 느끼는데 그거는 머리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삶이 너무 아름답구나. 막 그 허무함조차도 아름답고 외로움도 아름답고 그렇게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하나 존재가 전부 꽃과 같고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이든 그게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면서 사는 삶과 이게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이게 죽은 시체처럼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참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지를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가슴이 깨어나고 내 표현을 해서 정말 고통도 겪고 기쁨도 겪을 때 내가 그걸 알아가는 거야. 마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삶이구나. 옛날에 내가 죽어 있었구나. 혼수 상태로 그냥 좀비가 살았구나. 저는 요새 좀비 영화 보면은 저게 옛날에 내서 뭔지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았구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에 대해서도 각자 다르게
이래서 행복해져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나 지금 행복해 혜라님. 돈도 충분하고 유럽 여행 작년에 갔다 왔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좀비 같은 삶인 걸 모르는 거지 마음 안에서. 환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왜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감동과 행복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으로 가면서 진짜 행복이죠. 살아있는 행복. 아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행복. 그걸 느끼면서 가야 돼. 그러면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스님이 있었다니까 얘기하지만 많은 구도자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살아서 오히려 딱딱해지고 틀에 갇혀지고 무감각해졌어 마음이. 그러면서 도가 되고 있다고. 저보고 그래요. 아 옛날에는 화도 엄청 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화도 안 나고 모든 게 무덤덤하고 고요하고.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공부가 많이 됐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부 많이 돼서 난 이미 막 선도 참선도 많이 하고. 그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사랑하면 끌어안고 미우면 화내고 버렸다가 막 심하게 버려줬다가 다시 끌어안았다 용서했다가 참회했다가 화해했다가 이게 삶인데 그걸 온전히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내려고 온 거예요. 남을 시시비비하고 남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내 그 삶을 온전히 나를 보면서 집중해서 살아내고 타인이 표현하는 게 어떤 거든지 받아들여 주려고 온 거거든. 근데 억제해버리는 구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몇십 년을 공부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수행이 바뀌어야 되죠. 많은 분들이 정말 깨어나길 원해요. 뭐 수행터는 어디든 상관없죠. 절이든 교회든 수많은 그 깨어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올바른 수행을 찾기를 정말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엄청 행운의 케이스인 거예요. 용감하니까 행운을 잡은 거죠. 진짜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자기를 표현하면서 억누르지 않고 해방시키는, 자아를 해방시키면서 억압된 무의식을 하나씩 해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면 삶을 살게 되는 날이 오죠. 제 얘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내 삶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호랑이인 거 좀 알겠어요? 네. 독재자 호랑이인 거. 네.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는 독재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왕도 필요한 거야. 신하도 필요하고. 어차피 이 세상이 한판 놀인데 영국인데 영국 속에 왕도 있어야지 다 겸손하고 독재도 안 하고 다 하인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왕도 있고 하인도 있고 다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독재했던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쓸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마다 하면서 그래서 계속 감추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독재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표현하다 보면 이 마음이 나중에 안 올라와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네. 독재하는 마음을 써요. 쓰면서 나 독재하는 마음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써요. 네. 거침없이 써요. 네. 그러면 그걸 억제하면서 무의식으로 쓸 때는 사람을 심하게 쳐요. 예를 들면 쟤는 완전 독불장군이야 이런 말이 들어요. 근데 무의식이 저절로 쓸 때는 그게 아주 무섭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를 버리고 이렇게 아이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막 물어요. 근데 모든 아이가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엄마는 잘 있어 이따 갔다 올게 다들 이러는데 어떤 아이는 잘 떨어져. 이건 뭐냐면 엄마가 버림받은 마음이 엄청 센데 그게 무의식 안에 있으면서 표면의식으로 인지가 안 되는 엄마 같은 경우 아이를 버려주고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버리는 마음 자체가 엄청 세요. 내가 그 마음을 인지를 못했을 때 표면의식으로. 엄마 갔다 올게 하니까 아이가 조용하더래.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버리는 마음을 머리로 이미 인식을 한 다음에 써요. 이따 돌아올게 하고 어차피 버리잖아. 버리고 간데 써도 별로 안 다쳐요. 그 차이죠. 그래서 자꾸 그거를 싫어서 미워하고 안 보려고 하면 걔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무의식 그냥 해요. 절대로 호랑이가 토끼짓 하려고 한다고 해서 호랑이 짓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냥 무의식에 해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아주 심하게 해요. 표면의식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말을 못 다뤄. 내가 말 안장에서 딱 이렇게 다루면서 달릴 때랑 통제가 안 돼갖고 막 달릴 때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린 다음에 쓰는 거야. 의식적으로 쓰세요. 왜냐? 어차피 의식적으로 안 쓰고 참으면 안 써지는 게 아니라 호랑이기 때문에 저절로 써요. 그럴 때는 부작용을 일으켜 칼춤을 춘다고 얘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써요. 나 독재 올라왔네? 이렇게 뭐 이렇게 써요. 그럼 처음에 좀 미움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옛날보다 덜 받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쓰면 뒤에서 뭐라고 하겠지. 저 아이 이상해 아주 애고가 막 이러겠지. 내가 숨기면 그들도 숨기면서 날 미워하지만 그들도 대놓고 나한테 그거 독재관념이야. 근데 사실은 그거 별로 안 아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에너지 약화된 거거든. 네. 숨지 않는 거.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독재자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청산이 되면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에너지는 세지는데 그 상대를 덜 건드려요. 덜 건드리고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이런 마음이 올라와. 처음에 독재자관념이 센 사람은요. 그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반항심을 일으키죠. 근데 나중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요. 아, 말을 듣고 싶어. 이게 청산이 되면. 네. 그건 뭐냐면 마음 안에서 청산이 되면 에너지가 청산이 되면 저절로 상대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려면 그 독재자가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내가 남한테 독재를 쓰잖아, 아랫사람한테. 근데 그 독재자는 윗사람한테는 반항을 일으키는 놈이에요. 그게 청산이 돼야 돼. 윗사람한테 내가 반항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순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순종해요. 그리고 알고 보면 모든 에고는 독재자예요. 왜 독재자냐? 다 지 뜻대로 하고 싶지. 이 세상 사람 다 물어봐요. 네 뜻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 있나? 없어. 근데 그냥 참을 뿐이지. 참고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너 월급 네 뜻대로 받고 싶지? 그럼 다 좋다고 그러지. 근데 상황이 안 될 뿐인 거지. 그래서 독재자 관념이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장이 센 사람. 남한테 이렇게 그 에너지장이 센 사람 보고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거지. 모든 에고는 독재자야. 근데 그 독재를 상대에게 기꺼이 순종하도록 만들면서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 독재자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깨달음이거든요. 우주에 순종하는 거야. 에고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에고인데 내 뜻을 꺾고 본래의 뜻에 순종. 그걸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 독재자 관념을 인정하면 청산이 빨리 돼요. 왜? 예전에는 반항이 올라와도 이건 나쁜 거니까 안 봐잖아. 그럼 반항을 안 하느냐? 해! 은근히 해! 그럼 모르고 계속 쓰니까 엄청 심하게 올라오고 본인은 모르니까 청산이 안 돼. 의식적으로 독재자를 인정을 해버리면 반항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그럼 말을 하세요. 이렇게 나 반항 올라오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또 약화돼. 인정을 해줘. 반항하는 게 올라왔구나 이렇게. 근데 그 에너지가 세지가 않은 거야. 순종시키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독재자가 큰 건데 이상한 역설인 거죠. 큰데 사실은 독재가 아니라고 느끼거든 상대는. 나도 이제까지 독재자 관념이 쓴 건 독재 당한다고 느꼈던 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왜냐하면 그건 태아 때 언니랑 남동생은 그런 압박을 안 당했거든. 아들 돼. 이렇게 목에 칼 대고 이렇게 했던 거야. 마음 안에서. 언니랑 오빠랑 아들 돼. 불가능한 걸 여기다 대고선 했던 거야. 그런 애고가 태어났으니 똑같이 단디해라 해도 틀린 거야. 나는 막 확 목에 칼을 대고 아빠가 똑바로 해라 죽인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애고가. 그 독재 당한다는 놈이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남한테 얘기할 때 독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게 독재거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독재 쓰라고 하는 놈이거든. 딱 얘기하면 그 에너지가 칼이 딱 나가면서 해라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청산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안 하면 숨어 있어요. 네. 내가 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나면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반항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 마음 쓰고 또 아랫사람한테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쓰고 그쪽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청산하고 알아차리고 인정해주면 돼요. 자꾸 걔가 당했던 놈이잖아. 네. 엄청나게. 근데 당했던 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거예요. 왜냐면 태아 때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 버림받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독재했다고 느끼는 거 내가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건 독재잖아. 그쵸. 내가 아들이 될 수 없는데 나한테 아들 되라고 한 게 독재인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독재 당했다고 느끼는 거지. 아주 심하게. 그게 이제 첫째하고 막내하고 다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고통인데 고통의 시작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틀에 못 갇히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 자기가 독재하고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그런 나를 또 인정 못해서. 근데 인정하고 청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 관념이 내 원형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카리스마가 나와요.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의 관리 체계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 이런 걸 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원형은 내가 이렇게 나를 보면 난 자유로운 예술가나 스타 연예인의 그런 애고가 있어요. 공연하듯이 막
퍼포먼스 해주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같이 놀고 난 이게 좋지 뭐. 지배하고 이런 거에서는 기쁨을 전혀 못 느껴. 나는 너무 싫어. 그게 남은 인정을 하는데 나는 못 느껴. 근데 안 그래요. 되게 정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거에 기쁨을 느끼는 스타일이야. 이제까지 인정을 안 해주고 나쁘다고 해서 못 느꼈지만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딱 지배하고 이거 이렇게 딱 지시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그리고 그게 다 청산되면 윗사람한테도 딱 이렇게 굽히는 힘이 아주 멋있어요. 딱 네 하고 받아들여. 뭐 군인이나 막 이런 어떤 이런 조직의 수장 이런 게 맞는 스타일이야. 그걸 즐기게 돼 있어. 즐기는 상태로 가야 돼. 자기가 호랑이 힘을 즐겨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호랑이면 들키면 비난받을까봐 토끼 가죽 쓰고 왜 아버지 호랑이를 막 비난했거든. 아버지는 그 재미에 사는 건데 그걸 비난하면 어떡해. 그러려고 사는데 그걸 비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들킬까봐 그랬는데 그게 즐기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호랑이 할 때 다 좋아해? 토끼나 이런 애들 다 싫어해. 그거를 즐기면서 하고 상대가 저항 없이 딱 시키고 이렇게 힘이 있지. 그걸 즐기는 상태로 가야 되고요. 독재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애고가 따로 있는 거야. 관료 체제를 좋아해. 이렇게 수직 상하 관계.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수평을 좋아하고 좀 자유롭고 간섭도 안 받고 간섭도 안 해. 무심한 스타일 조금. 저도 사실은 그런데 근데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저도 머리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간섭하기 싫고 간섭받기 싫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이런 속에서 익숙해지면 되게 또 그게 편하거든요. 잘 돌아가고 솔직히 사실은.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님이 나가 그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자유로운 게 좋다고 느끼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자기 애고를 못 봐서 그래요. 그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거라고 아직도 확 인지가 안 된 거야. 그래야 그 재밌고 좋은 걸 알거든. 그걸 멋지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쓸 때 멋지게 못 썼어. 아버지는 책임감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지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재밌을 때도 사실은 있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또 되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버려버리고 싶고 다 그냥 놓아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고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지. 에너지가 청산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편안해지죠. 그래서 그걸 즐기는 경지까지 가야 돼. 즐기는, 왜냐면 자기 원형이니까 즐거워요. 그 자기 원형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 재미가 있으면 자기 원형인데 재미가 없으면 아니야. 근데 그 재미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걸 멋지게 써주면 카리스마 있고 아주 멋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를 통해서 볼 때 그 멋지게 안 보였거든. 쫙 멋있게 써줬으면은 나를 마음을 안 치고 그걸 멋지게 쓰는 걸 봤으면 내가 그거를 좋아할 텐데.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과학명상센터 자운선가와 함께했습니다. 마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자운선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유튜브에서 자운선가를 검색하기 바랍니다. 마음치유 방송 헤라TV는 매주 화요일 밤 9시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